자, 여기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장부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 그것을 만든 창조자조차 단 하나의 글자도 마음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기록은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새겨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앙에 통제 없이 완벽한 신뢰를 만들어낸 시스템,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저 모두가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이라면 말입니다. 마치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요정 팅커벨처럼 말이죠. 팅커벨은 아이들이 요정의 존재를 믿는다고 외치면 살아나고 믿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바로 이 팅커벨 효과에 불과하다는 날 선 비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극단적인 평가가 충돌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피자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이 거래되었던 시절을 지나 2021년에는 약 8천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폭락을 겪으며 사망 선고를 받기도 했죠.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일부 월가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최대 약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거품이 붕괴하며 1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코인 하나당 2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환희 섞인 예측이,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0원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경고가 공존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영상은 비트코인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근거 없이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인류의 금융 시스템을 바꿀 혁명일까요? 아니면은 튤립 버블을 뛰어넘는 최악의 투기 광풍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당신은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왜,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탄생의 비밀은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금융위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2008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던 거대한 젠가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장 아래쪽의 조각들을 무분별하게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젠가탑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위험한 대출 상품들을 서로 섞고 쪼개서 마치 안전한 것처럼 포장한 뒤 전 세계에 팔아넘겼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맹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자산 규모만 6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과 집을 잃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였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위기를 해결해야 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무너진 은행과 거대 금융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중에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제 1,000원 하던 빵이 오늘 1,500원이 되는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한 사람들의 돈은 중앙은행이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배신입니다. 국가와 은행이 내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났고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이 거대한 부조리와 분노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돈을 소수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게 놔둬야 하는가? 정부나 은행 없이도 우리끼리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집단적 불신과 분노가 들끓던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인터넷에 9페이지짜리 짧은 논문 하나를 공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그리고 약 2달 뒤인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첫 번째 블록 안에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그 날짜, 영국 신문 더 타임스의 일면 헤드라인이었죠. 재무장관,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태어났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출생증명서이자 기존 금융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 몇몇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쏘아올린 분노와 불신에 대한 기술적 응답이었습니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결정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화폐,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누구도 거래를 막을 수 없는 시스템. 비트코인은 탄생부터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와 불신을 동력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중앙기관 없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떻게 해킹이나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심장,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에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선 왕조실록을 아시나요? 조선의 왕들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500년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죠. 이 실록이 오랜 세월 보존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산 보관입니다. 한양의 춘추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외사고의 똑같은 실록을 복사해서 나눠 보관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사고가 불탔지만 전주사고에 있던 단 하나의 실록 덕분에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죠. 블록체인이 바로 이 조선 왕조실록의 디지털 버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기록, 즉 거래 장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대의 컴퓨터, 이른바 노드에 똑같이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누군가 A가 B에게 1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거래를 시작하면 이 정보는 하나의 블록이라는 상자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상자는 암호 기술을 통해 이전에 만들어진 상자에 단단히 연결됩니다. 마치 쇠사슬처럼 말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번 연결된 블록의 내용을 바꾸려면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암호를 전부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계속 연결되는데 수백만 번째 뒤에 있는 블록을 조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누가 이 블록을 만들고 체인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바로 채굴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굴을 단순히 컴퓨터로 돈을 캐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채굴의 진짜 역할은 바로 이 디지털 요새의 성벽을 쌓는 보안 작업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채굴자들은 엄청난 컴퓨터 연산 능력을 동원해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풉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열쇠 꾸러미에서 단 하나의 진짜 열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푼 채굴자가 새로운 거래들이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체인에 연결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이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채굴자가 정직하게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주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네트워크의 절반이 넘는 힘을 장악한다면 이론적으로 장부를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바로 51%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6년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51% 공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공격에 필요한 수많은 최신 채굴 장비를 확보하고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설사 공격에 성공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네트워크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비트코인의 신뢰는 무너지고 가격은 폭락하겠죠. 공격자는 자신이 훔친 코인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스스로의 자산을 파괴하는 공격을 감행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흩어진 참여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분산된 신뢰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더 큰 보상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코드로 엮어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디지털 요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요새라도 현실 세계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각국 정부와 월스트리트라는 거대 금융자본의 힘이죠. 이들은 과연 이 새로운 디지털 요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파괴해야 할 쪽으로 볼까요? 아니면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대상으로 볼까요? 2026년 현재 이들의 칼끝은 감시와 포용이라는 양날을 동시에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전까지 암호화폐는 일부 마니아나 고위험 투자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ETF를 통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주식 사듯이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말 그대로 월가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승인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6년 1월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굴리는 총 운용 자산은 무려 1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출시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5배 가까이 불어난 규모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6%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월가의 거대한 자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포용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연합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로 MiCA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시장법입니다.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법의 핵심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MiCA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제공자 같은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고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갖춰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무법지대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를 만든 겁니다. 이 규제 덕분에 오히려 미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니 오히려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중국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이 꺼내든 칼은 포용이 아닌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칼입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탈중앙화를 꿈꾼다면 디지털 위안화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디지털 위안화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첫째는 자국 내 결제 시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입니다.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현재 국제무역 결제는 대부분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국경 간 결제에 널리 쓰이게 된다면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예금 통화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월가라는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혹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위험한 확장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에 비유한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오직 거래 기록, 즉 화폐의 기능에만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 무엇이든 올릴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덕분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가 알아서 계약을 실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이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는 정해진 음료수를 자동으로 내어줍니다. 중간에 주인이 나와서 돈을 받고 음료수를 건네주는 과정이 없죠. 스마트 계약은 이 자판기처럼 금융, 부동산, 투표 등 세상의 모든 계약을 코드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문이 열리자 그 위에서 상상도 못했던 혁신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은행 없는 금융, 디파이입니다. 예금, 대출, 투자 같은 모든 금융 활동을 은행이나 증권사 없이 코드에 맡기는 겁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입니다. 그림, 음악, 영상 같은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소유권을 부여해 예술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죠. 셋째, 실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거대한 자산을 잘게 쪼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전문가들은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바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건설하는 운영체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디지털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피, 즉 혈액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널뛰기 하는 화폐로는 당장 오늘 점심값을 결제하거나 월급을 주고받기 어렵겠죠? 여기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가격을 미국 달러 같은 실제 화폐에 1대1로 고정시킨 암호화폐죠.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잠시 자산을 대피시키거나 거래소 간에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액은 무려 33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암호화폐 경제의 기축통화이자 혈액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혈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코인이 더 이상 1달러가 아니게 된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지배자, 테더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테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객이 1달러를 맡기면 테더는 그 대가로 1USDT를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그 1달러를 은행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1USDT를 가져오면 다시 1달러로 바꿔주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바로 정말 그만큼의 달러를 잘 보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테더는 오랫동안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장부상으로만 돈이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거나 심지어 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만약 대규모 환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테더가 돈을 내주지 못한다면 1USDT의 가치는 1달러 밑으로 폭락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너도 나도 USDT를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최근 테더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비디오 이탈리아를 통해 분기별로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보고서를 보면 총자산 약 1812억 달러 중 77% 이상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기업어음 같은 자산은 거의 없앴죠.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의 재무 상태 전반을 샅샅이 조사하는 완전한 회계 감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자산 내역만 확인하는 증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금에 포함된 담보대출 같은 자산의 실질 가치와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테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혈액이 멈추는 겁니다. 거의 모든 거래소와 디파이 서비스가 USDT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넘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국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부를 흐르는 혈액,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투명성과 신뢰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큰 마음 먹고 투자했는데 다음날 아침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는 걸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 행복 끝 불행, 시작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변동성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매뉴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인적인 변동성을 길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간단한 무기는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날처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적금 붓듯이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달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달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라 비싸다면 우리는 10만 원으로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사게 되겠죠? 그런데 다음 달 가격이 5천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거나 손절하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1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지난달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만약 2021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점이었던 약 8,200만 원 시절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때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면 끔찍한 하락장을 그대로 맞으며 오랫동안 엄청난 손실 구간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기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하락장 동안에는 더 많은 코인을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대신 시간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인 셈입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공포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자산을 사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1,0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전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중 700만 원은 비트코인에 나머지 300만 원은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7대3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500만 원, 이더리움에 500만 원을 투자하는 5대5 전략 같은 방식이죠.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리스크 감수 능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놓고 잊어버려라가 아닙니다. 계획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라입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은 탐욕에 휩싸이기 쉽고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원칙은 바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시간의 힘을 이용하세요. 둘째, 당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셋째, 그 계획을 감정 없이 기계처럼 꾸준히 실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원칙의 본질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원칙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변동성을 길들이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10년 후 우리의 자산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정말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 자리 잡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변동성 높은 위험 자산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혹은 최악의 경우 실패한 유산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완성되는 세상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6년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각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시대, 즉 끝없는 통화 팽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켜줄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선택지가 바로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절대적 희소성은 계속 채굴되어 공급이 늘어나는 금보다 더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만 3,300톤 이상의 새로운 금이 채굴된 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며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줄어든다는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미래에서는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에 의무적으로 배분합니다. 금처럼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오히려 자금이 몰리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일부 분석가들은 기관의 수요가 계속되고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면 2036년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 디지털 골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위험 기술주의 하나로 분류되는 세상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독립적인 안전자산이 되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나스닥 지수처럼 움직이는 위험자산군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특정 시기에 매우 높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잠시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거시 경제 상황이 시장 전체를 지배할 때는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미래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준의 금리 정책, 경기의 호황과 불황 같은 것이 경제 지표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경기가 좋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기술주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만 반대로 긴축의 시대가 오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자산이 되는 거죠.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나스닥의 또 다른 버전, 그것이 비트코인의 두 번째 미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는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 실패한 유토피아입니다. 이 미래에서 비트코인은 주류 금융 시스템 편입에 끝내 실패하고 소수 마니아들의 자산으로 남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각국 정부의 강력한 반격입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처럼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들은 자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비트코인을 억제하기 위해 CBDC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거래를 추적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특정 거래를 금지하거나 심지어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는 강력한 규제 체계가 자리 잡는 겁니다. 여기에 채굴 보상 감소로 인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나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암호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기술적 위협까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의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국가의 힘을 넘어서지 못하고 통제 불가능한 화폐를 꿈꿨던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어떻게 보셨나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구원자 디지털 골드가 될지, 거시 경제의 파도를 타는 고위험 기술주로 남을지, 아니면 규제의 벽에 막힌 실패한 유산이 될지, 그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의 운명이 단순히 기술 하나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이 세 가지 미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고장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기술적 응답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하나에 이 방대한 담론과 깊은 통찰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 나탈리 브루넬의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저축해도 중앙은행이 자판 몇 번 두드려 찍어낸 무한한 화폐가 당신의 구매력을 소리 없이 훔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에서 이 잔인한 경제적 진실을 가차 없이 파헤칩니다. 시중의 널린 차트 분석이나 급등주 추천 도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책은 돈이 어떻게 고장 났는가를 인문학적으로 추적하고 왜 성실한 중산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를 캉티용 효과와 같은 날카로운 통찰로 설명합니다. 권력과 가까운 이들이 먼저 새 돈을 가져가 부를 축적하는 사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비싸진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이 불공정한 게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나탈리 브루넬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숫자가 변하지 않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재정적 구명정을 탈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고정된 2100만 개라는 절대적 희소성은 그 누구도 당신의 노력을 희석하거나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에서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요새로 정의합니다. 에미상 수상 경력의 기자가 쓴 글답게 복잡한 기술 용어 없이도 비트코인이 왜 인권의 도구이자 자유의 상징이 되는지를 가슴 뜨겁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역사의 병옥점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 채 기존의 방식대로만 저축하고 기다리는 것은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는 곧 비용이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내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만큼 뼈아픈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면,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국가나 은행의 손이 아닌 나의 통제 아래 두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세요.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이 거대한 부에 이전해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경제적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강력하고 디테일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